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무장투쟁까지 얘기를 끝냈는데요. 이제 남은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민족운동,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우리 글을 연구했던 이런 국학운동들 살펴볼 겁니다. 182페이지를 보시죠. 네. 자,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182페이지까지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각 장르별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외우신다기보다는 뭐 청년운동 예를 들어 조선청년총동맹, 또 소년운동은 천도교에서 주도했던 운동들, 여성운동은 근우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3쪽에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운동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사이가 썩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세력 간의 이런 단결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60만세 운동이죠. 그리고 60만세 운동이 몇 년도였죠, 여러분? 60이 1926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1929년인데 제가 일부러 흐지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산발적인 시위였는데 이게 전국적인 반일 항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어떤 단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단체가 신간회입니다. 즉 60만세 운동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유일당인 신간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민족유일당이란 말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의 당을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요. 신간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 신간회가 1927년도에 생겨서 1931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단체인데요. 네, 이 신간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면 185페이지의 8번에 신간회의 활동 있습니다. 1927년에 네, 회장이 이상재, 부회장이 홍명희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민족주의자고 홍명희 선생님 사회주의자거든요. 이렇게 두 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실제로 전국적인 반일 시위로 커지게 되자 신간의 구성원들이 좀 너무 고무됐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개최해서 일본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여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중대회를 계획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모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의 지도부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되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자치론자들, 일제와의 타협을 통해서 뭐 공생을 도모하자는 그런 작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자치론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간의 조직이 이제 오염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해체되게 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신간회가 어떻게 성립했으면 활동보다도 어떻게 해체되는가, 결국에는 지도부에 그 민중대회 사건 이후로 모두 감옥에 가게 되고 지도부에 자치론자들이 채워지게 되자 그것을 견디다 못한 사회주의자들이 이탈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해체되게 된 것인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31년도에 이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해체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체된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죠. 왜냐하면 31년도에 신간회가 해체되는데 31년도가 이제 민족말살 통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이런 활발한 국내의 민족운동이 이렇게 결국에 저물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신간회는 여러분 합법단체예요. 합법적인 조직. 그러니까 문화 통치 때 여러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 그랬죠, 일본이.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만 드러나지 않으면 합법적인 조직을 반일 단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간의 3대 강령을 보면 이렇거든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함. 이렇게 돼 있는데 3대 강령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되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되게 추상적인 얘기죠. 단결을 공고히 함.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맞실은 이거죠.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 그냥 단결을 공고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를 배격함.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일본에 살랑살랑 아부 떨면서 자치론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서 사실상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일부 민족 지도자들, 문화 통치 때 일명 변절자라 그러죠. 이 변절자를 배격하겠다는 건데 주어가 다 빠져있고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일본이 이걸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일본은 문화 통치 이후에 여러분 근대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일본의 법에 의한 통치, 법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걸려야만 우리가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맞서 싸우면 치안유지법의 내용이 일본 제국주의의 정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를 구속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자본과 타도,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일본 타도를 외치게 되면 감옥에 가죠.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하지만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함 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 만약에 잡아왔어요. 잡아서 수사하는 거야. 자네들 기회주의가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아니 인생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기회주의적으로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단결을 공개한다. 뭐 때문에 단결한다는 거요? 아니 단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허락된 법인 내에서 합법적인 활동들을 물밑 작업을 하면서 공개적인 활동도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간에 너무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간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본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혀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반일 시위가 막 엄청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눈여겨는 보고 있었지만 골로 보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신간의 멤버들이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커지자 이걸 계기로 대대적인 반일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간회를 이끌었던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아까 잠깐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축구 동아리 제가 그 축구 동아리 총무로 활동할 때만 해도 참 동아리가 잘 돌아갔었는데 잠시 제가 군대에 가 있는 사이 공백기 딱 IMF 기간에 군대 갔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 기간 동안 돌아와 보니까 이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동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뜻있는 동지들, 과거의 추억을 공유했던 제가 9학번, 이제 9사학번, 9학번, 96학번 같은 또래의 동료들과 함께 다시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동아리가 되었는데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근데 신간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모두 감옥에 가니까 지도부를 누구 채울 것이냐 잘 보셔야 돼요. 치안유지법이 얼마나 웃기는 법이냐면 사회주의자들은요. 사회주의자는만으로도 사회주의자라는 게 커밍아웃만 돼도 무조건 구속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제국 정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를 구속한다 그랬는데 일본 제국 정부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죠. 일본 본토에서도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사회주의자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얘기만 해도 구속이에요. 대놓고 얘기만 해도. 예, 다 돌려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도부들이 주로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강성 민족주의자들 모두 감옥에 가고 그 빈자리에 사회주의자들이 지도부가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걔네들은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럼 누가 지도부로 올라가냐? 그 빈틈에 이제 자치론자들이 꾸물꾸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신간의 내에서도 그런 타협주의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침 사회주의자들이 자치론자들하고 사이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나가게 돼요. 결국에는 조직이 해체되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보시면 60 신간의 광주로 가시면 돼요. 순서를. 6신광. 알겠죠? 60 신간의 광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실력의 양성 운동. 자, 아까 우리가 국민대표회의 할 때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실력의 양성 운동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힘을 길러서 일본에 맞서 싸우자. 186페이지에 보면 이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분 186페이지 3번
이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조선 물산장려를 만들었던 조만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물론 이제 아까 신간의 회장님이셨던 이상재 선생님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제 우리 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분들이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5번의 문맹퇴치 운동은 우리나라에 너무 문맹자가 많으니까 농촌에 내려가서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겠다는 운동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들이 주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죄송합니다.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같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인데, 일본은 가장 우리가 했던 민족운동 중에 그나마 가장 좀 유한 운동인 이 운동조차도 민족말살 통치대가 되면 전부 탄압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운동도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버리고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나올 거는 187페이지 3번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농민이 민족성의 자각을 띠게 되었고 계급성의 자각을 띠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노동 농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즉 3.1운동이었죠.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가 되면 노동자와 농민운동, 노동자 농민들이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하면서 지주나 자본가의 횡포, 그 뒤에는 지주와 자본가를 옹호하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노동 농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간에요. 둘 다 1920년대, 자 188쪽과 189쪽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188쪽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그 농민운동에 대한 박스가 있어요. 20년대, 30년대. 그리고 189쪽에 보면 노동운동에 대한 박스가 있어요. 20년대, 30년대.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농민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두 운동 다 20년대와 30년대 두 운동이 기가 막히게 딱 쪼개집니다. 20년대의 투쟁이 합법 투쟁 위주의 투쟁이었다면 30년대의 투쟁은 비합법 투쟁, 즉 일본 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계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년대 소작쟁이는, 소작농들이 일으켰던 노동 농민운동은 소작료를 깎아달라, 그리고 소작농으로서의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라는 운동이었다면 30년대의 소작쟁이는요, 혁명적 농민조합이라 그래서 일본을 타도하고 그리고 지주로부터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는 아주 급진적인 운동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투쟁으로 발전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운동도 20년대에는 주로 월급을 올려달라, 노동 조건을 좀 개선시켜달라라는 이런 합법적인 투쟁. 선생님, 일제시대에 노동조합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이미 19세기에 형성된 권리입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아무리 그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걸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21세기인 지금도 사실상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덜 떨어진 기업들이 국내에도 뭐 특정한 기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굴지의 기업이 있죠. 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조차도 인정해줬던 노동조합을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1920년대와 30년대에 노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할 때에 일본이 그걸 탄압하지 말까 할 수준인데, 30년대가 되면 아예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거는 운동으로 바꿔요. 그러니 이거 대놓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비합법 투쟁, 지하 조직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20년대에는 주로 생존권과 관련된 투쟁, 노동운동이고 농민운동이고 간에, 30년대는 주로 비합법적인, 쉽게 말하면 불법 투쟁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투쟁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4번에 보시면 국외 이주동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주와 연해주 이주동포에서 연해주 이주동포 얘기 좀 보실까요? 190쪽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연해주와 일본에서 보세요. 190페이지에 보면 연해주에 갔던, 러시아에 갔던 우리 교포들이 열심히 연해주에서 민주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았는데,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그 또라이가 있습니다. 소련의 두 번째 지도자였는데, 이 스탈린이 일본과 중국 사이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자
겁이 났던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저 거칠 것 없는 저놈들이 혹시나 연해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스탈린 이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즉 한국인들이 일본인하고 생긴 게 똑같은데? 그죠? 걔네들 눈에는 똑같지. 아니, 솔직히 우리 눈에도 똑같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외모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물론, 전형적인 일본인 느낌이 나는 얼굴, 중국인 느낌이 나는 얼굴, 한국인 느낌이 나는 얼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도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 일본처럼 생긴 사람에서 구분 못하죠, 우리가. 네. 명동에 가보면,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랑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화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지. 일본 여성들은 화장을 되게 색조 화장을 되게 즐겨하고, 벌겋게 하고, 마스카라 같은 거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걸 좋아하시고 염색 많이 하고 그래서 티가 나요. 그러나 만약에 새 걸로 다니시는 남자들 그거 솔직히 말해서 구분 못합니다. 제가 엊그제 명동 교자에 갔다 왔습니다. 명동 교자가 뭐냐고요?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칼국수 집인데요. 아주 유명한 집이죠. 저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예, 종로에서 수업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퇴근하는데 학원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자기를 위한 깜짝 이벤트야.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리고는, 좋아. 여기 왔으니까 차 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드라이브하고 다시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야. 이미 차를 몰고 나왔는데. 명동 칼국수, 명동 교자. 그래가지고, 참고로 명동에 차를 끌고 간다는 건 이건 불구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즉에 얘기한 차유대 세워두고 차례 걸어놨다 올걸. 이 어떡해.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주차비를 내고 명동에 차를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남녀 커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커플인데 참 남녀 모두 염색을 했네? 순간 저 사람들은 분명히 초밥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지나가는데 와라바시 스키다시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본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가지고 구분 못한다니까. 스탈린이 거기서 한숨 뒀던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저 한국인들이 일본인 다음으로 일본말도 잘하는데 저놈들이 만약에 일본에 스파이 노릇을 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지혜 의심 때문에 연해주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고려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죠. 이게 1938년 37년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고 그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이 강제 이주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유독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이동하는 와중에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강골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강골들의 후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주 건강이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아주 스탈린 놈 분명히 지옥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바로 관동대학살입니다. 3번 일본 이주통폐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징용 얘기는 이미 제가 얘기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1923년 꽤 옛날 이야기죠. 문화통치 때 일본의 도쿄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16만 명의 일본인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지진 앤드 그로 인한 지진과 그로 인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16만 명에서 약 25만 명 정도 정확히 통계도 없어요. 일본인이 죽었거든요. 한 20만 명 죽었다 치자고요. 대참사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여론이 안 좋았겠어요. 그것도 일본의 핵심 수도인 도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본 정부가 이 희생양을 만들려고, 거기 아무튼, 우리도 늘 느끼죠. 항상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정부가 코너에 몰린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연예인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재벌 기업이 횡포를 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번에 그 대한항공 그 부사장의 그 만행을 옹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좀 지나칠 정도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회자됐죠. 그 조현아라는 분이. 뭐 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근데 뭐, 지금 수업이고 제3자니까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현아라는 분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인격자는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건 틀림없고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가난한 자기 밑에 회사원들을 알로 보고는 아주 멋대로 행동을 하고 폭력까지 쓰면서 비행기에서 아주 정말 제가 그런 상관을 모셨으면 정말 믿는 구석만 있으면 으쉬 해버리고 그냥 때려쳐 이 사람하고는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소시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 예전에 학원 강사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저러 수업을 띄고 있지만 옛날에 월급 받고 있을 때 그 원장이 거의 제가 모시던 원장이 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51년생이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랑 동갑인데
그 정도 연세를 드신 분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나쁜 놈이었어요. 진짜 뭐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 너무 나쁜 놈이라서 제가 또 자기가 뭐 하여간 이거 좀 잘못해서 뭐 위기에 몰리니까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날리려고 하길래 어떤 강사 하나를 날리려고 하길래 제가 이딴 식으로 하실 거면 저 당장 출근 안 하겠습니다. 뭐요? 내가 예뻐해줬더만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뻐해줄 필요도 없고 예쁨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그냥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어요. 예, 그냥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죠. 안 갑니다. 당신 같은 분하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제 애인이 나이가 좀 어릴 때라 철이 없을 때라 저의 그 행동 꽤 옛날 얘기인데 철이 없는 저 행동을 잘했어. 제 애인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제 대학 갓 졸업했을 때예요. 잘했어. 자기 멋있어. 정정당당히 살아야지.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 한 석 달간 일이 없어가지고 애매할 때 나와가지고 와 죽겠는 거예요. 아주. 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무모한 짓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희생양을 삼으려고 한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이거 아까 조연아 얘기 매듭을 지어야죠. 조연아 옹호하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여간 그 양반이 나쁜 짓을 했죠.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한 게 너무 많이 무슨 한 달 내내 뉴스로 도배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이. 세상에 나쁜 놈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알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나쁜 놈 천지예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뭔가 정부가 좀 다른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한 건 저희 별개의 문제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뭐 일본인을 이게 겁탈을 한다, 뭐 부녀자를 혼내고 뭐 약탈을 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무려 8,000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바로 이 관동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미주에 간 이주동포들은 또 다양한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한인국민회나 국민위원부 같은 조직들, 국민위원부는 앞에서 언급했었고 대한인국민회 같은 단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의 교육정책과 언론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되 다만 우리는 이제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모르시더라도 역사는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192쪽 가보시죠. 191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 보면 우리말 연구단체로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2쪽에 2번 한국사 연구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식민지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국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매도하고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식민사학이라 그럽니다. 그런 식민사학에 맞서 싸웠던 우리의 역사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192페이지에 민족주의 사학 그리고 153페이지에 사회경제사학, 실정사학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민족주의 역사학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역사 연구를 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이 있는데 박은식 선생님의 저서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제열사이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저서가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역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적혀진 역사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이게 마르크스라고 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건 칼 막스가 썼던 개념인데요. 칼 막스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끼리 맨날 그래요. 한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칼 막스가 만약에 대학 학과를 선택하라 그랬으면 교수로 임용이 됐다면 어느 과를 선택했을까? 막 이제 몇몇 대학원 다른 학문을 하는 대학원생들하고 술 먹을 때 맨날 그러면 왜냐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경제학 서적이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경제학 서적인데 그 외에도 뭐 인노동과 자본도 있고 또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을 보면요. 그거는 또 정치학 책이에요. 근데 마르크스의 또 몇몇 다른 태제들을 보면 또 사회학적인 논문들도 많고요. 한편으로는 브리메르 18일이라든지 독일 농민정쟁 같은 역사책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겸 사회학자 겸 철학자 겸 정치학자 겸 경제학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종교론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인데 종교학자 겸 마지막으로 또 문학 비평가이기도 했거든요. 문학 비평서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맨날 그랬어요. 야, 마르크스가 만약에, 어차피 현대 대학은 어느 대학 교수든 특정한 과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어느 과를 선택할 것 같아. 뭐 우리끼리 막 논쟁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 막스는 역사학과를 선택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막스가 정치학이나 경제학과라는 카테고리에 묶여버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학문의 틀 때문에 다 못할 건데 역사학은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분명히 역사학과 교수가 됐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던 대학원 동기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하면서 막 얘기를 서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의 학문적인 방법이 지금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 역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건 보편적인 역사의 발전의 틀을 강조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지역들이라면 같은 틀 속에서 성장해 왔던 거지. 어떤 구조와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머리를 일반적인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머리를 하고 왔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변발을 하고 황비용 머리를 하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를 저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래요. 심지어 몇몇은 저거 뭐 저런 또라이가 다 해서 이러실 겁니다. 즉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가치관의 틀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되어지는 무엇인가죠. 저는 사실 이런 옷보다 정말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잠옷 같은 거 입고 수업해보고 싶어요. 잠옷, 단추 달린 옛날 잠옷. 수업해보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없죠. 하면 또라이 취급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회라면 오히려 이런 패션이 또라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게 구조라는 건데 역사의 발전도 그런 구조를 통해서 보편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의 핵심이고 특히 이런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백남훈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어요. 체크해 두시고 이게요. 일제의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유독 중국이나 일본보다 역사 발전이 늦었던 나라로 매도했거든요. 백남훈이 바로 퍼큐를 날린 거죠. 뭐냐면 헛소리 하지 말아라.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성장했던 나라인데 어찌 중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만 유독 뒤처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역사 연구가였죠. 백남훈이. 그 다음에 실증사학은 또 다른 학파인데요. 이거는 랑케 학파라 그래서요.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밝혀내는데 역사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 이상의 어떤 자신의 해석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즉 객관적인 역사학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이 실증사학의 연구단체인 진단학회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이제 이 단체는 좀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실에 집착을 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런 일제에 탄압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좀 비판을 좀 그 당시 받긴 했었고요. 세 가지 학파가 있고 종교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참고 삼아 보시고 다만 이제 194페이지에 보시면 특이하게 원불교 같은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죠. 네. 원불교는 이제 그 불교에서 좀 갈라져 나온 독특한 불교인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네. 왜냐하면 정통 불교인들이 볼 때는 원불교가 무슨 불교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종교 문제는 좀 민감한데 어찌됐든 불교의 뿌리를 두고 개량화된 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원불교는 앞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대종교라든지 뭐 개신교, 천주교라든지 불교도 중요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원불교는 새롭게 탄생해서 새로운 계몽 활동을 많이 전개했어요. 뭐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몽 활동을 많이 전개해서 신흥 종교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이제 종교가 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자죠. 네, 그래서 홍라이 그 사모님하고 그 삼성가가 원불교 신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더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교과서에도 더 들어가고 다른 과목 교과서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학과 예술 활동은요. 194페이지 4번 이 문학과 예술 활동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히 문학이 중요한데 그 통치 시기별로 무단 통치 때 어떤 문학이 발전했고 문화 통치 때는 어떻게 민족 맛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어떤 통치 시기를 물어볼 때 그냥 단순 선지 정도로 나오는데 무단 통치 때는 최초의 근대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고요. 문화 통치 때는 창조, 배허, 백조 같은 이런 동인지 김송울, 한용운, 시문, 이상화의 시작품들 또 사회주의 계열의 신경향파 문학들 이런 게 등장했으며 195쪽에 가면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러니까 민족마살 통치 이후에는 글을 아예 끊거나
아니면 친일파가 되든가 아니면 저항하든가. 그러니까 글을 아예 끊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는 이제 글 안 쓸 거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민족마살 통치 이후에는 우리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제로라도 이 글을 쓰게, 일본을 위한 글을 쓰게 했거든요. 절필을 하려면 어디 산골에 처박혀야 돼요. 그럼 이제 굶어 죽겠죠? 글쟁이들이 글을 못 쓰면 여러분 돈을 어디서 봅니까? 학원 강사가 강의를 못하면 굶는 거와 마찬가지로 글쟁이들이 글을 못 쓰면 굶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절필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절필을 선택한 사람들이 소극적 저항이라면 끝까지 일본에 맞서 싸우는 저항시를 남긴 분들이 윤동주와 이육 선생인데 이분 두 분 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 한 분은 망명지에서 객사하고 한 분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 당하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학가들은 친일에 목숨을 바쳤죠. 여기 보면 쓰레기 같은 작품들이 밑에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서정주 시인의 우리 한국 시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서정주 시인의 오장 마스의 송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잘 썼어요. 이야 이거 진짜 친일 문학의 금자탑입니다 진짜. 예. 이 글재주로 평생을 양지만 지향하다 사셨죠. 이분은 나중에 미군정 들어서니까 아메리카요 우리의 영광이요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러다가 또 4.19 혁명 예찬하다가 박정희 때는 또 5.16 군사혁명 만세를 외치다가 80대가 되고 나신데도 무슨 영화가 남았는지 전두환 대통령 들어섰을 때는 또 구국의 영웅 전두환 장군이라는 또 시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뭐 그 첫 시작이 되겠고요. 음악과 미술은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내기가 애매해요. 다만 196쪽에 보면 연극과 영화는 의외로 좀 얘기될 수 있어요. 음악과 미술이 얘기되기 애매한 건 일제시대의 음악과 미술을 특정한 시기를 잡고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 연극과 영화는 왜 나올 수 있냐면 시기가 잡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910년대는 심파극이 유행했고 20년대는 극예술협회와 토월회 30년대는 극예술연구회 구분하시고요. 영화는요. 특히 이거 중요한데 나홍규의 아리랑 1926년작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제가 부탁드린 것만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건 꼭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이제 대한민국 역사만 남았는데 이게 참 많이 안 나와요. 하나 나와요. 하나. 주로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화이팅!